2026년이 IPO의 해라고요? 누가 비싸게 팔지, 누가 사줄지는 이미 다 짜여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빅3가 흡수할 돈이 약 280조 원입니다. 한 해 미국 IPO 총액의 4배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스닥백 패스트 엔트리, 보호예수 면제, 리테일 배정 30%, 3개의 통리가 정확히 맞물려 있어요. 사라팔라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 구조 모르면 내 ETF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IPO의 해. 신문도, 유튜브도, 증권사 리포트도 입을 모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이 과장인지 진짜인지 일단 규모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6월 12일에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티커는 SPCX. 공모로 끌어모으는 돈이 최대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지금까지 역대 1위였던 사우디 아람코의 IPO가 3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한 곳이 그 2.5배를 한 번에 빨아들이는 겁니다. 역대 최대 IPO,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격차로 새로 써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스페이스X 말고도 두 곳이 더 줄을 서 있습니다. 챗 GPT 만드는 오픈AI, 그리고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픽. 이 셋을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퓨, 그러니까 빅3라고 부릅니다. 이 세 회사의 예상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약 5,110조 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5,110조 원이라는 숫자, 직장인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으시죠? 우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6,058조 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직 상장도 안 한 회사 딱 3개가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다 들어있는 우리 코스피 전체 시장을 거의 통째로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비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IPO로 풀린 돈을 다 합쳐도 약 62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빅3, 단 3곳이 한 번에 흡수할 돈은 그 4배 이상입니다. 1년치 시장 전체의 4배짜리 물량이 몇 달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분위기는 이미 달궈져 있습니다. 빅3 앞에 먼저 상장한 AI 칩 회사 세레브라스, 5월 14일 첫날 종가가 공모가 대비 108% 올랐습니다. 반나절 만에 2배가 된 거죠.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던진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IPO의 해, 이 말이 진짜 같습니다. 안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든 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나올지 아세요? 그 전에 역사가 먼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들으면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실 겁니다. 스페이스X니까, 머스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흔들림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이 리터 교수, 별명이 그냥 미스터 IPO입니다. 이분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상장한 IPO를 거의 다 모아두셨어요. 숫자로 보면요, 약 9,300개, 거의 반세기치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평생 모은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돌려본 리터 교수의 결론이 뭐냐? 딱 한 문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메가 IPO의 첫 해는 언제나 잔인했다. 언제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가끔도 아니고 대체로도 아니고요. 이게 학자가 9,300개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평균을 내보면 첫날에는 19% 정도 오릅니다. 분위기 좋죠. 박수치고 사진 찍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주가 지나면 67%의 IPO가 가격이 떨어져 있고요. 1개월이 지나면 79%가 떨어져 있고요. 1년이 지나면 70% 가까이가 공모가 아래에 있습니다. 10건 중 7건은 1년 뒤에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기억나는 이름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 아시죠? 2012년 상장 당시 한국 직장인들도 다 사고 싶어 했어요. 결과가 어땠냐? 1년도 안 돼서 반토막 났습니다. 공모가가 38달러였는데 20달러대로 미끄러졌어요. 직장인 1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림입니다. 우버는 더합니다. 첫날에 마이너스 7.6%로 빠졌어요. 그 첫날 하루 동안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만 6억 1,700만 달러. 리터 교수가 추적한 9,300개 중에 첫날 손실 규모로 역대 최악입니다. 우리 돈으로 8천억이 넘는 돈이 상장 첫날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쿠팡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35달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한 주씩이라도 들고 가신 분 많았고요. 그게 10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직장인 3개월치 연봉을 넣었다면 2달치 가까이가 사라지는 셈이고요. 로빈후드는 1년 뒤에 마이너스 70%. 자, 이 정도면 흐름이 보이질 겁니다.
특히 무서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첫날 100% 폭등하는 IPO. 에어비앤비, 스노우플레이크, 도어대시. 다 첫날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화려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였습니다. 다 침몰했어요. 첫날 박수가 클수록 그 뒤가 길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뉴욕대 스턴스쿨의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 이분 별명은 밸류에이션의 대부입니다. 기업 가치 계산해서 책 쓰면 그게 교과서가 되는 분이에요. 그 다모다란 교수가 스페이스X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 가치가 얼마 나왔냐? 1조 2천억 달러. 그런데 시장이 매기는 목표는 1조 7,500억 달러예요. 약 30% 정도 비싸게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조 달러 부근까지 내려오면 살 의향이 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의 대부가 지금 가격엔 안 산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1조 2천억으로 계산한 본인조차도 더 빠져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학자들이 9,300개 데이터로 위험하다고 말하고요. 밸류에이션 대가가 지금 가격엔 안 사겠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왜 메가 IPO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3중 설계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떠넘기기 설계의 첫 번째 톱니를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나스닥백 패스트 엔트리. 그런데 이름만 어렵지 내용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나스닥 거래소가 2026년 3월에 규정 하나를 슬쩍 바꿨고 그게 5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원래는 새로 상장한 회사가 나스닥백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소 3개월은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래량이 안정적인지 좀 지켜본 다음에 천천히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걸 단 15거래일로 줄여버렸습니다. 3개월에서 3주로요. 그리고 조건도 명확합니다.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이상이면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스페이스X 시총이 얼마라고 했죠? 1조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450조 원이에요. 기준의 17배가 넘습니다. 충족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ETF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QQQ.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스닥백 추종 ETF입니다. 한국에는 미래에셋 나스닥백 ETF가 있고요. 퇴직연금 TDF 안에도 나스닥백 추종 상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 ETF들이 뭘 해야 할까요? 지수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사야 합니다. 펀드 운용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스페이스X 사업이 좋아 보이든 위험해 보이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따라가는 게 1이니까요. 지수가 사라면 사고 지수가 빼라면 빼는 겁니다. 상장 3주 뒤, 정확히 IPO 15거래일 뒤.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QQQ가 회사 퇴직연금 TDF 안에 있는 나스닥백 추종펀드가 여러분 동의 한번 받지 않고 스페이스X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일부 팔아야 해요. 비중을 맞춰야 하니까요. 매그니피센트 7 매도 압력이 생기고 스페이스X 매수가 강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뷔페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금은 분명히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와서 오늘 메뉴는 저희가 정해서 접시에 올려드릴 거예요. 손님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하는 상황이에요. 내 돈으로 내 접시인데 메뉴 선택권은 없는 거죠. 패시브 ETF 가입자가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톱니가 더 황당합니다. 이번엔 보호 예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톱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톱니가 ETF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장치였다면 두 번째 톱니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강제로 사야 하는데 누군가는 첫날부터 마음껏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장치. 바로 보호예수 면제 이야기입니다. 보호예수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창업자, 초기 투자자, 임직원, 벤처캐피털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장하자마자 들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갓 상장한 새 종목의 주가는 그날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안전장치가 보호예수입니다. 상장 후 보통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약속이죠. 이 6개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이에 회사 실적이 한두 분기 공개되고 시장이 그 가격을 진짜로 받아들이는지 검증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 없이 비싸게 사고 내부자들은 첫날에 다 털어버리는 그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X IPO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인수 주관사들이 이 보호 예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2026년 12월 중순에야 풀릴 물량이 첫날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SE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 당국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폴 애킨스 의장 체제의 SEC는 Make IPO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PO 공시 의무를 대폭 풀어주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내던 실적 보고서를 반기로 줄이고 신규 상장사의 엄격한 공시 의무는 최대 5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일론 면제, 그러니까 앨론 이그젬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은 85.1%입니다. 슈퍼 의결권 주식 구조라서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팔아 현금화하더라도 회사 지배력에는 거의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 주주가 아무리 모여도 의결권 85%를 가진 사람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톱니인 패스트 엔트리는 ETF와 퇴직연금이 이 종목을 강제로 사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톱니인 보호 예수 면제는 기존 기관 투자자와 내부자가 그 매수세에 맞춰 첫날부터 물량을 던질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한쪽에서는 패시브 펀드가 자동으로 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이 자유롭게 팝니다. 그 사이에서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은 결국 직장인 ETF와 연금 계좌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식 공시 의무까지 면제받은 상태로 첫날부터 팔 수 있는 거라면 이게 과연 공정한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톱니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장인 여러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리테일 배정 30%,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풀리는 물량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톱니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교묘합니다. 스페이스X IPO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리테일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대 30%입니다. 보통 메가 IPO에서 리테일 배정은 10% 수준인데 이번엔 그 3배예요. 이 숫자만 들으면 좋아 보이실 겁니다. 와, 개인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앞에서 본 두 톱니랑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관들이 첫날부터 팔 수 있는 창구가 3배로 넓어진 겁니다.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관이 던질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콘서트 티켓을 팬들한테 더 많이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콘서트 끝나고 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파에 막혀서 빠져나가진 못합니다. 첫날 폭등할 때 신나서 사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기관이 차분하게 첫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머스크 팬덤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팬심으로 청약 버튼부터 누르게 돼요. 내가 스페이스X 주주가 된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플로리다 대학교 제이 리터 교수 1980년부터 9,300건이 넘는 IPO를 추적해온 분이 이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메가 IPO 첫날에 들어간 투자자가 일주일 뒤에 67%, 한 달 뒤에 79%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고요. 1년 뒤엔 70%까지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최대 스타트업 IPO들이 전부 첫날 종가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 톱니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스닥백 패스트 엔트리. 직장인 ETF와 퇴직연금이 강제로 사주게 만드는 장치. 둘째, 보호예수 면제. 기관들이 첫날부터 차곡차곡 팔고 빠질 수 있는 통로. 셋째, 리테일 배정 30%. 그 물량을 받아줄 개인 창구를 평소의 3배로 넓혀놓은 설계.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보면 그냥 제도 변화처럼 보이지만 같이 놓고 보면 떠넘기기 구조가 완성됩니다. 사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파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받아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삼중구조 알고 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진짜 달라집니다. 사라 팔라는 말은 절대 안 드립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노출돼 있는지 그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직접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 밸류에이션의 대부라고 불리는 다모다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스페이스X의 기본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 1조 달러 부근이면 매수 의향이 있다고요. 시장이 외치는 1조 7,500억 달러보다 약 30% 낮은 숫자입니다. 이 기준선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나스닥 ETF 들고 계신 분. 패스트 엔트리 규정 때문에 6월 12일 상장 후 15거래일이 지나면 자동 편입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ETF가 이미 스페이스X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TDF 가입자라면 글로벌 주식 ETF 비중이 얼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보유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우에 노출돼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미국 증권사 계좌로 SPX 직접 매수, 아크펀드, 데스티니 테크백, 티커로 DXYG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라고 딱 잘라 못 드리는 이유는 각자 시황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IPO의 미스터 IPO라 불리는 니터 교수의 말은 새겨두실 만합니다.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이 심약한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고 말이죠. 청약 광고나 팬심에 끌리기 전에 이 구조부터 알고 시작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이 IPO의 해라는 말,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유리한 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3종 구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나스닥백 패스트 엔트리로 패시브 자금이 강제로 들어가고 보호 예수 면제로 기관은 먼저 빠져나갈 길을 열어두고 리테일 배정 30%로 그 물량은 결국 개인 쪽으로 흘러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설계로 맞물려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같은 뉴스를 봐도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IPO 투자가 당연히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내 퇴직연금과 ETF가 어떤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따뜻하게 지켜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